요새 어쨌든 올해 들어서 제일 큰 화두가 저거거든요. 그 유튜브 올해 특히 워낙 지금 이 점유율이 높아져 버렸고,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브랜딩하거나 혹은 이제 자기 아이템을 그 홍보하거나 하는 쪽이 아마 올해 가장 큰 마케팅 트렌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 만들 수 없지 않냐. 우리 뭐 편집해봐서 아시겠지만 1분짜리 편집하는데 거의 한 1시간 이상? 10분짜리 만드는데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선수 얘기하는 거. 1분이나 10분이나 드리는 시간 똑같죠? 뭐 1분짜리 편집하면은 한 20분, 30분이면 되죠. 이제 이게 프로들이 저 정도면 그러니까 네. 저 정도면 거의 초보들이 1시간 걸리는 건 뭐 그렇죠. 당연지사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잘 만들 수 없는 동영상인데 어떤 형태든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자기를 보이게 하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제 핵심적으로 SEO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를 대부분 그 인기를 쫓아서 유튜버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되는 그 사람들의 그 수익 패턴을 쫓아가려고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유튜브 강의들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독자를 늘려라, 이렇게 해서 조회수를 늘려라, 그렇게 해서 뭐 몇 회 이상의 시청 시간이 나오면 광고를 붙일 수 있다. 그럼 광고당 얼마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좀 오도된 지금 유튜브 활용법들이 막 판을 치면서 애들이 요새 국민학교 애들이 예, 옛날에는 그 맞아요. 조물주를 능가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다가 요새는 졸지에 또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맞아요. 있을 수 없는 그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하도 좀 판을 치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뭐 잡삼아서 일 삼아서 하진 않지만 해봤던 그러니까 봤던 사례들 중에서 가장 좀 의미 있었던 사례로 생각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얘네들은 뭐 이것만으로 시작했던 애들은 아니지만 혹시 그 창현이의 거리 노래방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저긴 아니에요. 네. 확실히 좋네. 거리 노래방 못 들어보셨어요? 네. 속도가 느리긴 느리다 진짜. 느려요. 예, 많이 느린데. 빠져나갈까요? 그냥. 아니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분한테 제가 여기 뭐냐 입주자들 비법 쓸 수 있는 걸 하나 물어봐야 돼요. 이건 너무 느리네 아무리 게스트용이지만. 딴 사람들이 빠지면 텍스트가 그게 좀 느린가 보다. 예, 많이 느려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수업 진행이 어렵죠. 거리 노래방이라고 치시면 영문이에요. PC 속도가 느린데? 이렇게 느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주는지 그냥 치는 나오네. 딴 분들도 이렇게 느려요? 제가 느린 거죠? 모르겠어요. 빠져나갔어요. 그 거리 놀이방 그러면 예,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 장현이라는 친구가 진행하는 그야말로 길거리 노래방이에요. 207만 명 네. 독자가. 여기 있네요. 창현 거리 노래방. K-pop 커버라고 되어 있고요. 구독자가 200만이 넘고요. 이 친구들이 하나 그 메인으로 띄워버리면요, 보통 조회수가 뭐 100만 단위, 뭐 아주 심한 건 거의 뭐 몇백만에서 1000만 단위까지 나옵니다. 얘네들 하는 짓이 되게 단순해요. 그냥 홍대 앞이고 어디 뭐 백화점 앞에 뭐 광장이고 가서 노래방 기계 하나 깔아놓고 길 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그 노래가 방영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를 쏘는 라이브로 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자막 창을 받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시간 자막으로 받고 자막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면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음 곡, 다음 곡, 다음 곡 부를 때. 어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네. 5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라운드 통과를 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 맘이에요 그냥.
그래서 야 50만 원 줘 그 정도면 아야 100만 원 줘 싸 뭐 이러면 막 그냥 고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돈을 세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아마 제가 본 그 영상 중에서 80만 원까지 준 게 아마 그때 제일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왕중왕전 해가지고 또 이제 내고. 근데 진짜 노래를 잘하고요. 실제로 해보시면 나중에 보세요. 이 영상들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 영상을 오는 동안에 이제 쭉 얘가 그 이런 쪽에서 저기서 또 틀었네. 근데 나중에 자막이 막 흘러가요 이쪽에서 이제 거의 이제 광고성 자막들. 그리고 한 회를 만드는데 얘가 쉽게 말하면 쏘는 돈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물론 이제 뭐 운영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겠지만 팀으로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게 자기가 그 고객한테 쏘는 돈, 출연자한테 상금으로 쏘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마 이거 한 편을 찍으면 얘네들은 아마 광고로 거의 몇천 단위 벌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얘네들의 컨셉이 이래.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뭐부터 공지하고 시작하냐면요. 혹시 우리가 그 계속 이 라운드 진행하는 동안에 경찰들이 와서 쫓아내면 우린 그 도망가야 됩니다. 뭐 그때는 상황 끝이 아니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 그냥 그러지 마세요. 고지하고 시작하고요. 이 영상 프로그램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그냥 길거리 가는 애들이 나오냐? 안 그래요. 거의 예전에 뭐 K-팝 스타 뭐 무슨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 아주 유명했던 때 있죠. 뭐 무슨 뭐 프로듀스 뭐 원어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갔다가 이제 뭐 쉽게 하면 그 잘 올라가다가 뭐 좀 이른 라운드에서 탈락됐거나 아 쟤는 정말 아까웠다라고 하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그 이쪽에 또 섭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불러요. 그래서 잘 부르는 애들은 대부분 아 저번에 어디 프로그램 나왔다가 어디서 아깝게 떨어졌던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까지 해주냐면 혹시 그 부모님 뭐 하세요? 뭐 저기 무슨 뭐 치킨점 하신다고요? 그럼 지금 부모님 위해서 지금 광고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자들한테 그 무제한의 어쨌든 자기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와 자기를 막 아무런 그 조건 없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막 줘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 길거리 노래방에서 자기가 이 재밌는 노래를 재밌는 품에서 듣는 거에 대한 그 뭐죠 인정으로 다 들어줘요. 쟤는 같이 엄마가 치킨집 하는구나 뭐 그러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친구들을 주로 이제 출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백화점 뒤에 돌면 어디쯤에 저희 가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큰 그 의미는 제가 보건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어떤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뜨려면 하다못해 뭐 K-팝 스타니 뭐 무슨 뭐 경연대회 대표적으로 뭐 그 우리 메이저 3대 기획사 뭐 SM, IG 뭐 이런 데다가 정말 그 엎드려서 막 아부를 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방송에 어떤 형태든 출연해가지고 최후까지 살아남거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기회를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데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불러버리면요 그냥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니까요. 뭐 어떤 K-팝 무슨 그 경연대회 오디션 프로그램 TV로 한다고 해서 시청자 100만이 한꺼번에 나오겠어요. 두고두고 보이는 거고요. 자기를 각인시키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거의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의 개인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기 노래 부르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자기 유튜브 채널 홍보도 하게 해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거리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 숨어 있는 그 이 실력자들 고수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유튜브의 채널 하나를 가지고 끌어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친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지 어쩐지 뭐 그 동기는 모르겠으나 이 개인들의 자발성과 오픈 플랫폼을 이용한 그 이제 전 국민 대상화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기획하고 어떤 쫓겨다니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그 노력들만 좀 전제가 된다면 새롭게 주어지는 채널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이 창의력의 문제다. 창의력과 도전력의 문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같이 좀 작업할 공부할 이 카카오 모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그 중순께부터 한 2달 반 정도를 공부를 같이 해보면서 거기에서 장점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 한계 이제 다 좀 한번 1차 걸러보고 지금 오늘 이제 이 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엑기스만 사실상 이제 추려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행착오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정리된. 그래서 방 선생님이 잘 오신 거예요. 일찍 오셨으면 같이 헤맸을 거야. 올 시간이 안 돼요. 응. 저희는 모집이 항상 3월달이어서 그래서 3월까지 시간이 안 돼요. 예, 오늘은 이제 그 간략하게 시작이 조금 늦어졌으니까 제가 2달 반 카카오 모먼트 공부 먼저 하면서 느꼈던 거 조금 요지 정리해드리고 좀 쉬었다가 좀 개별 강론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카카오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핵심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툴을 어떻게 쓰는가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글로벌로 전 세계 그 메신저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흐름인데요. 하나 더 보시죠. 전 세계 지금 현재 인구 76억 중에서 인터넷을 접해서 쓸 수 있는 인구가 지금 절반이 좀 넘습니다. 한 41억 정도. 그 중에서 소셜 미디어를 일종의 자기의 계정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사람의 숫자가 전 인구 대비 44%, 33억 정도.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이제 모바일 사용자, 유니크니까 한 사람이 2대 이상 갖고 있는 거는 뺀다는 얘기입니다. 순 모바일 사용자만 51억. 그 중에서 액티브 모바일 소셜 유저가 31억. 33억의 소셜 미디어 유저 중에서 31억이 뭘로 쓴다? 모바일로 씁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보다 모바일 사용 인구는 얼마가 많다? 10억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됐든 서로 간의 소식이 됐든 뉴스가 됐든 이걸 전달하는 매개체가 다 모바일로 1차 편성이 된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소셜 미디어를 쓰는 사람이 이 정도의 그 지금 그 포션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편입됐다.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뭘로 쓰냐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뭘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소셜 그 지금 그 플랫폼들을 쭉 1위부터 사용자 숫자 대비 이렇게 늘어났는데 보시면 페이스북 23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유튜브 19억에서 20억을 좀 향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왓츠앱 페이스북이 20조를 주고 인수해버리는 그 일종의 그 전화번호 메신저 서비스예요. 우리로 치면은 문자 메시지죠 사실은. 지금 이게 거의 15억.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SNS 메신지, 이게 지금 13억.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뭐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뭐고 아무데도 들어오지 마 라고 지금 문 빗장 닫아놓고 중국에서만 쓰는 지금 위챗, 웨이신이라고 그러죠. 얘가 지금 거의 10억을 넘게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역시 10억. 자, 이렇게 세계의 그 나름대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SNS 한 6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빗장을 막아놓은 중국의 위챗, 그 다음에 유튜브 딱 빼고 나면요 나머지 4개 남았어. 페이스북, 왓츠앱,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다 누구 거예요? 이거 다 페이스북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만 늘어나서 그렇죠. 실제 이제 전 세계를 그 놓고 어떤 메신저가 가장 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그 그림으로 딱 이렇게 그 지도로 그려놓으면요 전 세계가 블루예요, 블루. 페이스북이 이미 다 먹었어,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금 이렇게 뭐죠? 딴 데서 그나마 어떤 특정 아주 국가에서 소수 1위를 먹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라인.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 조금 텔레그램이 바이버가 조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안타깝게도 여기 트위터가 안 보이네 아직. 아니야 이제 카카오톡이.
카톡이 올라올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마 45밖에 안 써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한 4개 나라 정도, 중국 포함해서 그 정도만이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나 그 왓츠앱을 앞서고 있을 뿐, 나머지 전 세계가 지금 페이스북 메신저 영향권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얼마 전에 그쪽 페이스북 쪽에서 얘 2개를 조만간 합하겠다. 뭐 독립적인 서비스를 놓기는 하겠지만 2개는 결과적으로 합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 장문의 그 메시지를 그 그 타임라인에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내용이 그 분석돼서 온 거를 제가 커피톤 포스트에서 좀 봤는데 좀 더 개인화된 메시지 전송 쪽에 그 새로운 그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올린 글이 다수에게 무작정 노출되는 그동안 페이스북의 기본 정책이 최대한 노출하라 했는데 이제 그거 대신에 개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개인들끼리만 소통, 비밀 내 1대1 소통하게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 저장하는 기간도 일정 기간에서 끝내서 없앨 수 있게 하겠다. 메시지를. 그런 그 메시지 기반의 이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새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쓰든 선택적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상호 교통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5억짜리 메신저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페이스북이 그 추종하는 가장 큰 모델은 사실은 위챗 모델이에요. 중국이 단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을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약간 밀어주고 모아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챗 하나를 가지고 지금 안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금융거래 기본이고 뭐 어디 가서 물건 사는 거, 뭐 결제, 뭐 할 거 없이 지금 위챗 자체만으로 거의 그 중국의 모바일 경제가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중국 가보셨으니까 대충 느낌 더 아시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위챗 모델을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그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제 25억짜리 통합 메신저가 나오면 그 위챗에 이제 거의 글로벌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영향입니다. 유튜브가 전체 지금 사람들의 SNS 혹은 그 앱에서 사용 시간에 지금 절대 시간을 먹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이 카톡이 원래는 4천만 메신저, 그 국민 대표 메신저로 자리 잡서 그 사용 시간 면에서나 사용자 수 면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한테 밀리기 시작한 게 작년, 재작년, 가을, 9월이었어요. 추석 때. 그때 이후로 이 역전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의 성장 곡선을 지금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이게 거의 이제 부둔자로 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 그 여기 지금 페이스북 지금 월간 안드로이드 기반 얘기긴 한데요. 작년 11월 기준 월간 총 사용 시간이 기준으로 39억 분이에요. 뭐 반올림 하면 40억 분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유튜브가 300 거의 20분, 7에 28, 48, 32 거의 8배. 이게 단 거의 한 1년여 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제가 재작년 그 여름쯤에 이쪽 테란노에서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함께 나와가지고 하는 컨퍼런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 애들이 먼저 이제 강의를 마치고 그 뒤에 구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 좋은 툴입니다라고 일단 칭찬을 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우리 유튜브하고 구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면 얼마나 나겠어. 페이스북이 그래도 센데 3배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딱 2년 전이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지금 8배까지 몰아준 겁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 유튜브 쪽하고 동영상 콘텐츠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1, 2, 3, 4위를 이제 굳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를 SNS로 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 접어놓고 SNS만 보자 라고 했더니 특히 메신저 이래요. 카톡 95%. 페이스북 메신저가 이 카톡을 이겨보려고 한 3년 가까이 국내에서 꽤 애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유율이 2%가 안 나오네.
물론 요거는 안드로이드만 지금 잡은 거니까 뭐 다른 그 툴, 그 뭐 애플 폰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2.5%, 뭐 3.3% 가까이 보는 데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80% 이상이 지금 그 안드로이드 사용자니까 뭐 저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라인 마찬가지, 텔레그램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메신저가 모든 통신의 그 이 중심,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 카톡의 이 독점력이 워낙 막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요, 이제 안 바뀝니다. 혹시 여기 보신 분 중에 지금 벌써 한 10분 가까이 되는데 카톡 안 쓰시는 분 있어요? 가끔 계세요. 가끔 주변에 나는 정말 까톡거리는 게 싫어 그러면서 남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까톡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는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걸로 뭐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반응을 하냐? 왕따. 그냥 그렇게 사세요. 우리들이 따로 살게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딱. 페이스북을 안만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요. 아니 그건 네가 쓰는 거고 나는 카톡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그걸 쓴다고 나를 두 개의 메시지를 쓰게 만들어.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아? 실제로 써보세요. 문자 메시지,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거기에 뭐 구글의 행아웃 한 4개 정도 메신저 깔아놓고 쓰잖아요. 업체마다 회사마다 아니면 내가 상대하는 개인마다 이 서로 쓰는 툴이 다르면요. 어느 메신저를 선택해서 얘한테 보내야지 내가 굳이 폰을 걸어가지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얘가 이해를 할까? 이걸 메시지를 누락없이 받을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첫 번째 고민이에요. 어떤 툴을 쓸까? 어떤 채널을 이용할까? 사람들은 귀찮은 거 싫어해요.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요. 일단 그 하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카톡으로 다시 이제 흡입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하나를 딱 정하면 나머지를 추가로 쓰는 것 자체가 일이 되거든요. 이 현상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 전 국민을 실망시켜가지고 어떤 뭐 난리 폭작을 하지 않고 내가 너희 때문에 이 배신감을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한 이 페이스북은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었거든요. 2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2017년 대비 2018년까지 딱 2년 동안 카톡에서 그런 반통 사태가 일어난다? 기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돼버리면 못 바꾸거든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가 구글의 검색 결과에 비해서 형편없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하라고 그러면 네이버부터 갑니다. 습관이거든요. 습관은 한번 익숙해지면 피하기가 힘들어요. 여론도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건 전체 통계고 젊은 애들은 좀 낫지 않아? 10대들은 좀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10대도 이래요. 10대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그나마 많이 쓰는 층인데도 불구하고 10%가 못 넘어요. 그러면 90%는 카톡이고.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툴은 그렇게 바꾸기 힘들어요. 한번 이제 결정되면. 그래서 좋든 싫든 미안하지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향후 5년 내지 10년은 적어도 메신저에 관한 한 카톡 독주체제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주체제로 되면 나머지 거기에 이제 부가 서비스들이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일단 메신저로 하루 종일 소통을 하는 툴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작업들이 다 일어나죠. 한번 폰 꺼내가지고 카톡 한번 열어보실래요? 카톡 딱 열면 메인은 뭐냐면 여기 채팅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창이 딱 떠요. 예전에는 여기 보면 하단에 있는 4개 메뉴가 디폴트 메뉴거든요. 우리가 옛날 그 글로벌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것들. 예전에 다 요 위쪽 상단에 있었습니다. 다 밑으로 내려왔죠. 왜? 왕 버튼에 가까우니까. 이쪽 왕 버튼 쪽이 가까워야지 이게 엄지손가락 누르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메인 메뉴가 있는데 여기 말풍선이 있는 게 메인 메뉴입니다. 그래서 채팅이라고 해서 현재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보내야 되겠어 그러면 보낼 사람을 선택해야 되니까 이 사람 버튼 누르죠. 그러면 여기서 검색해가지고 사람 정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보내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세요. 이제 샵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뉴스 창이 메인으로 뜨면서 펀, 쇼핑, 방송, 인물 이런 그 서브 카테고리들 쭉 나오고 거기에 바로 나오고요. 살짝 한번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려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뭐가 나와요? 살짝 위로 올리시면
광고 뜨죠. 예, 그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 다음과 이 카카오의 이 샵 검색 그 결과 화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첫 번째 광고입니다. 이게 메인 광고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뒤에 이제 더보기 점점점 3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역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카카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이 나와요. 선물하기가 맨 앞으로 지금 저 같은 뜨네요. 페이지, 멜론, 메이커스, 이모티콘, 프렌즈샵, 쇼핑하기, 스타일, 주문하기, 게임. 저랑 순서 같으세요? 달라요? 다르죠? 네. 네. 왜 개인별로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마 메인으로 주로 누르거나 주로 쓰는 어떤 메뉴 위주로 얘가 아마 자리 위치를 바꾸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또 뭐가 보여요? 광고 보이시죠? 이게 카카오의 서비스 화면에 뜨는 메인 광고입니다. 이런 데 하나 나오면요. 돈을 아마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선물하기, 그 다음에 주문하기, 쇼핑하기, 스타일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그 스토어가 있어요. 톡스토어라고. 그쪽이랑 연동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쇼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안 남았지만 마지막 그 끝에 네모 박스 4개 있는 거 윈도우 요거 전체 서비스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앞에 메인으로 뿌려진 서비스 말고 그 뒤로 카카오 갖고 있는 서비스 쭉 나오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항공,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키즈 해가지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 일어나가지고 잠들 때까지 안 써도 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있겠어요?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해결 못할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카카오가 드디어 카풀 택시 조합하고 협의했더만요. 예, 출퇴근 시간 4시간에 한해서 카풀 하는 걸 허용하는 걸로. 그러면 그 카카오가 그 모빌리티 그 카풀 서비스를 만들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파생 시장의 규모를 거의 한 7조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100% 오픈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제한되긴 했지만 어쨌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또 그 수익 그 영역 하나를 좀 찾아낸 거죠. 근데 이 모빌리티라는 거는 결국은 누구가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운전사 평은 이랬습니다. 이 데이터를 남기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카카오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모든 이용 행태들이 데이터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용자들의 DB 데이터들은 다음번에 어떤 용도로 쓰이냐? 철저하게 타겟 광고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그 선호자여서 드디어 춘계 봄철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이 돼가지고 뭐 잠실에서 야구를 했는데 뭐 이게 야간 경기가 막 그 박진감이 넘게 길어져가지고 심야 시간이 돼서야 겨우 게임이 종료돼가지고 택시를 잡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고 어디서 왜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서 갔는지까지 정보와 이 사람이 어느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지를 다 어떻게요? 이 매핑 시켜가지고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 이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면 치킨도 좋아하고 맥주도 좋아하고 또 뭐도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번 LG 경기가 언제 잠실에서 열리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대중교통으로 가게 되면 몇 시쯤 차를 타게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그 게임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지난번에 탔던 택시 혹시 기억나시죠? 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시 가가지고 혹시 카카오 택시를 부르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이 광고 메시지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광고를 노출할 때 저 사람이 이런 지면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지면을 사요. 지면. 지금도 보면 한겨레 신문에 뭐 쉽게 보면 정치면에 어디 뭐 옆에 라인, 뭐 헤드라인 아니면 기사의 중간 뭐 이런 데를 우리가 광고를 뿌릴게요 라고 이렇게 아예 지면을 통으로 사가지고 그걸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한 광고를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런 기술을 쓰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어떤 지면을 확보해 놓고 광고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 행태를 보고서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광고가 얘한테 지금 먹힐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맞는 광고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광고를 오디언스 바잉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지면을 확보하는 형식의 광고를 보통 우리가 인벤토리를 산다고 얘기를 하고요.
광고가 지면 어떤 특정한 영역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역을 인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벤토리 바잉 광고에서 그 사람이 어떤 광고를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이 이 폰으로 모바일 폰으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다가 광고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게 오디언스 바잉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이 카카오가 얘기하는 그 모먼트라는 타겟 광고의 그 원리예요, 원리.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요거는 아까 이제 다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 카카오가 꺾이기 시작한 유튜브에 대해 꺾이기 시작한 건 요 지점이었고요. 작년, 재작년 9월달. 인스타그램이 그나마 성장을 하면서 페이스북의 이 하락을 뭐 일부 받쳐는 주고 있으나 뭐 전체 떨어지는 이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상쇄하는 효과는 좀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보면 아까 제가 먼저 오신 분들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동영상을 쓰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유튜브가 지금 거의 뭐 압도적인 건 맞아요. 1순위로. 네이버가 그나마 TV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쫓아간다고 하지만 전체 사용 점유율이 지금 거의 15%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거의 67% 가까이가 지금 유튜브. 대신 이걸 쓰는 사람이 그럼 딴 서비스를 안 쓰냐? 이게 메인으로 쓰긴 하지만 이것도 부수적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거 좀 진한 색이 1순위만 뽑은 거고요. 이것도 쓰면 쓰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체크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3순위까지를 포함한 게 여기 약간 옅게 된 겁니다. 88%. 반면에 네이버까지 포함시키면 여기 네이버도 1, 2, 3순위에 쓴다라고 하는 쪽이 지금 61%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앞으로 이 유튜브 시대를 견약하고 경쟁 서비스로 나오긴 할 텐데 이 그림만 보면 당장 유튜브를 향후 좀 쫓아올 수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래도 네이버가 제일 지금 영향력이 클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40대나 50대 쪽이 여전히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지금 선호도가 높다는 게 보이거든요. 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취급하는 아이템이나 그런 거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어느 쪽에 지금 중점을 둬야 될지를 염두에 주시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쪽 할 건가 아니면 카카오나 밴드를 할 건가. 왜? 여기 한번 성별로 쓰는 그 비율을 한번 보세요. 약간 뻔하게 좀 이렇게 돼 있죠? 약간 음영 처리가 돼 있죠. 음영 처리. 보시면 10대에서 30대까지는 인스타, 페이스북 쪽이 좀 많죠. 그다음 페이스북은 40대 남자들도 좀 버티고 있고요. 반면에 카스밴드 쪽으로 넘어오면 압도적으로 거의 압도적이다 싶을 정도로 40대 이상 남녀가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게 약간 채널을 좀 디테일하게 구분해 보면 지금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을 둔 맘스들 있죠. 엄마들. 그다음에 좀 약간 인터넷으로 학습되고 배워온 우리 아줌마들 세대가 주로 네이버 중심의 맘스 카페 쪽으로 좀 몰려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때 딱 저희같이 이제 50대 초중반 정도의 옛날 다음에서부터 카페 활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여전히 좀 다음 쪽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카스로 넘어와 있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상 카스하고 밴드가 이제 그런 예전에 확보됐던 커뮤니티 파워에 의해서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대중화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 더 보셔도 될 게 뭐냐면 이 페이스북 인스타의 구성을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이런데 지역으로 보면요. 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내봤지만 각각의 그래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70%가 수도권이에요. 거의 나머지 뭐 5대 광역시 포함해서 그런 뭐 인구 기반이 좀 있다고 하는 데를 다 포함해도 해보면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달라요. 카스하고 밴드는 지역 기반이 전국을 커버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가 현재 그 겸용해서 쓰는 사람들 월간 타겟이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가 통상 한 2천만에서 좀 많으면 2,200만 정도까지 잡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카스로 잡으면요 거의 4천만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그 광고 매체들이 커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광고를 뿌렸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광고를 도달시킬 수 있는 그 도달 대상, 오디언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고를 뿌리려고 하는 어떤 광고주들의 의도나 목적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층, 다양한 그 영역, 다양한 지역까지를 커버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광고 매체로서 힘을 갖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커버리지 그 차원에서 보면 카스가 페이스북에 거의 더블이에요. 그만큼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내가 도달시키고 싶어도 도달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 매체보다는 가능한 매체를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거 엊그저께 나온 그 독서인데 매저미디어에서 2019년 업종 리서치 종합편으로 나온 건데 꼭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동영상을 만약 노출할 경우에 사람들이 몇 번을 보면 질리는지, 어떤 경우에 긍정 반응을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 반응을 보이는지, 5초짜리 광고를 보는 비율이 얼마고 15초짜리를 다 보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로 올해 그 이 리서치의 가장 큰 특징이 동영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놨어요. 사람들의 수용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시대의 어떤 동영상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만약 보고 싶으시면 요 링크 한번 붙어 있을 거예요. 요 링크 누르셔가지고 꼭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그냥 한 장만 더 추가해서 보여드리면, 자 4대 SNS 페이스북, 인스타, 카스, 밴드 할 때 왜 쓰냐, 어떤 목적으로 뭐 하려고 쓰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1순위는 이거예요. 친구, 지인과 교류하고 주변 사람이 많이 써서. 쉽게 하면 남들이 쓰니까 나도 쓰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아요. 어느 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쓰는 걸 써야지, 남들이 안 쓰는 걸 나 혼자 쓴다고 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SNS의 기본 목적은요, 아는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두 번째 목적이 진짜 그 채널을 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페이스북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15%,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가 10%예요. 인스타 나의 일상을 기록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혹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템은 도대체 지금 저 사람들의 니즈에 맞출 때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일상 공유 및 시간 때우기 위해서. 밴드 이게 특이해요. 업무상 활용됨으로 씁니다.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씁니다. 미묘하지만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 지점 포인트를 잘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시고 어떤 연령에 어떤 목적으로 이 채널을 쓰는가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템은 어느 연령에 어느 채널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의 어떤 그 광고를 우리가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광고가 남이 뭔가를 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굳이 내가 이렇게 막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광고가 아니라, 어쩌다 내가 친구 소식을 보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어떤 정보를 뉴스 지면을 봤는데 그냥 눈에 띄게 되는 광고, 그게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거든요. 이게 디스플레이 광고냐, 아니면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키워드를 입력을 해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광고냐에 따라서 이걸 검색 광고 혹은 키워드 광고로 나눕니다. 이걸 왜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이 행위가 얼마나 적극적인 행위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그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이 달라지고요. 그 클릭하는 이후에 하는 행동, 전환의 그 비율도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광고를 내려고 할 때 이 광고가 지금 디스플레이로 지금 뿌려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검색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내 광고가 노출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고는 무작정 아무렇게나 해서 효과를 냅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1차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최대한 이게 신제품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상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회사에서
만든 뭡니다 라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단계의 광고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를 읽게 만든 다음에 추가 정보를 줘서 실제로 물건을 사게 만들려고 하는 단계의 어떤 광고인지, 이 주 목적이 현재 상황에서 뭐냐에 따라서 광고의 어떤 구성, 그다음에 광고를 선택하는 어떤 그 원리, 전략, 이게 다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광고를 할 때 막연히 그냥 많이 노출되면 뭐 전환도 많이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무심결 광고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든요. 특히 광고의 성격에 따라서 배너 광고냐 키워드 광고냐에 따라서도 확 달라지고요. 내가 어디를 목표로 어떤 광고 그 형식을 썼느냐에 따라서도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에 또 수단으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특히 타겟 광고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구글 애즈. 옛날엔 구글 애드워즈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왜 애드워즈라고 그랬냐면 애드, 광고는 광고인데 키워드 광고를 주로 했거든요. 구글도 옛날에 무슨 그 언제야? 오버추원 하여튼 그 시절, 그 시절. 그래서 그때는 애즈워드라고 이게 키워드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 말쯤 구글이 이제 그 워즈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왜? 이제 구글이 하는 광고가 키워드 검색 광고만이 아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뭐 굉장한 지금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진보를 시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에지 전체로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 그다음에 이 페이스북 광고를 거의 80% 카피한 이제 카카오 모먼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만큼 뺏겼냐? 80%?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90% 뺏겼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미리 좀 한번 맛보기 삼아서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워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구글 광고를 때렸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광고는 크게 말씀드린 대로 검색 광고냐,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광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보는 지표는요, CTR과 CPC입니다. CTR은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클릭률, 클릭을 통과한 비율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광고를 누군가한테 보여줬어. 뭐 모바일로 보여줬던, PC에 배너로 보여줬던, 눈에 띄었을 때 그걸 클릭하는 숫자예요. 100명 중에서 몇 명이 클릭하냐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100명 중에서 0.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해요, 한 명. 100명한테 보여줘도. 반면에 검색 광고의 어떤 결과로 막 내 걸 뿌렸다 그러면 3.17%가 지금 클릭을 합니다. 몇 배 차이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게 4.6%가 나왔다 그러면 10배 차이인데, 10배는 안 됐죠. 그러면 7, 4, 7에 28, 4, 8, 32. 7배 내지 8배 차이 나죠, 지금.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내가 광고를 해가지고 노출할 수 있다고 치면, 이쪽에다 광고를 때려야 될까요? 이쪽에 광고를 때려야 될까요? 그렇죠. 비용이 똑같이 든다면, 이쪽에서 광고를 냈을 때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 아니지 클릭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단순 도달만 시키길 원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얘한테 하든 얘한테 하든. 근데 클릭을 유발시킬 목적의 광고였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얘가 효과가 훨씬 큰 거죠. 8배 이상. 자, 그러다 보면 돈은 안 따라오나요?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돈이 비싸죠. 얘는 한 번을 클릭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 퍼 클릭 얼마예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2.69불. 우리 돈을 치면 얼마쯤 나올까요? 한 3,000원? 그렇죠? 3,000원 정도 되는 거죠. 3,000원. 자, 반면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정도 광고. 평균이 지금 CPC가 0.63. 얼마? 우리 돈으로 한 700원? 몇 배 차이 나요, 그럼? 4, 7에 28. 이거 7로 잡으면 7, 5, 35. 4.2잖아. 한 4배 정도 나죠. 무슨 얘기예요? 효과는 얘가 8배가 높고, 단가는 4배 내지 한 4.5배 정도가 높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클릭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썼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는지는 사실 이제 요 비율과 요 단가를 곱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로 이제 결정을 보시는 거죠. 반반씩 하면 골차분이. 광고비가 많으면 뭐 최대한 많은 매체, 최대한 많이 거는 게 뭐 왕따긴 하죠. 근데 왕 따봉이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요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에다가 디스플레이 광고를 쓰는 것과 페이스북에다가 뉴스피드 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는 거에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검색 광고니까 아까 뭐 이 조사 업체가 달라서 이 평균값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뭐 대충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는 0.45 정도가 나온다고 앞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워드스톤 쪽에서는 얘네들은 지금 애드 스테이지라고 하는 애들인데 미국 평균이에요. 또 0.35%밖에 안 잡아요, 얘네들. 디스플레이 광고에 지금 CTR을 아까 0.45였는데 그것조차도 안 나오잖아요. 반면에 페이스북에다가 뉴스피드에 광고 그 스폰서드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 있죠? 걔를 뿌려가지고 보여줬을 때 클릭률 2.3까지 나와요.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3, 4, 6, 4, 24, 7, 7, 3, 21 7배 이상 나요. 예. 아까 구글 광고에 검색 광고냐 그 디스플레이 광고냐에 따라서 7, 8배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페이스북에 뉴스피드에다가 뿌리냐 구글에다 디스플레이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의 7, 8배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광고는요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서 거의 CPC만큼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검색 광고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구글이 그러면은 뭐가 모자라서 이거밖에 못 내냐? 구글이 애드워즈를 만든 게 2000년이었어요. 2000년 무려. 지금으로 치면 20년 역사를 가진 광고 툴이고요. 가장 진화된 툴이에요. 근데도 얘네들이 디스플레이 광고를 이거밖에 못 내는데 페이스북이 컨텐츠 광고, 스폰서드 광고를 가지고 얘네들이 7, 8배 이상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가능하냐? 그만큼 페이스북의 개인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광고를 뿌렸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봐. 그걸 왜 클릭을 해? 바빠 죽겠는데. 분명히 이거 뭐지 싶어가지고 한번 읽어는 봐야 되겠는데 나는 느낌이 드니까 클릭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타임에 이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얘가 클릭을 하게 되는지를 그만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거고요. 자, 구글 검색 요거에 비해서 거의 훨씬 높죠. 아까 4.23.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대비 0.52 대 2.36. 5, 25.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광고가 먹히는 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클릭률로 비하면 페이스북의 컨텐츠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스타 광고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페이스북 광고를 가끔 무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인스타에 몰빵할래. 뭐 이러면서. 근데 아이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특성들은 감안하고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페이스북 광고가 이렇게까지 비싸진 이유. 그냥 효과가 좋아지는데 어떻게 안 비싸져요? 처음에 페이스북 광고 처음 시도될 때 나온 게 2014년 봄부터 시작했거든요. 2013년 말에 이제 그 일종의 프로토타입 베타 버전 정도 냈다가 201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얘네들 이제 광고 영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얘네들도 CTR은 0.2%밖에 안 됐어요. 그때 구글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0.2. 딱 1년 만에 4배 성장했고요. 2년 만에 2, 6, 12, 6배 성장했고요. 3년 만에 2, 8, 16, 8배 성장했고요. 작년 거의 한 이제 딱 그 1, 2, 3, 4년 정도 지난 거죠. 4년 만에 2, 9, 18, 9배 성장한 거예요. 클릭률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빨리 가는 겁니다. 아니 효과가 클릭률이 9배나 좋아졌는데 그러면은 CPC 단가는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 CPM 노출 비용은 안 따라갈 것 같으세요? 처음에 1불밖에 안 했거든요. 0.2 퍼센트 클릭 나올 때 4배 올라가니까 4배 올라가고요. 6배 올라가니까 6배 올라가고요. 8배 올라가니까 8배 올라가고요. 정확하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애늘이 없어요. 광고는 내가 성과를 내는 만큼 광고비는 비싸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으로 9.64달러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CPM. CPM은 코스트 퍼 밀리 1000번을 노출해 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10,000원이 넘잖아요. 우리 돈으로 지금. 그러면 1000번을 노출하는 비용이 10,000원이 넘으면 한 번 노출하는 비용 얼마? 10원. 네.
무조건 10원입니다. 페이스북 광고에다가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말래 하게 고민을 하게 만들 때 최소한 노출하는 비용 무조건 건당 회당 1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CPC는 상대적으로 거의 균일하죠. 왜? 이걸 나누는 거니까 효과를. 클릭 요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게 상쇄되잖아요. 높아진 만큼 비싸진 만큼. 평가 나오면 거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죠. 500원에서 600원대. 우리나라 보통 네이버나 이런 키워드 광고하면 조금 좀 고급 키워드들은 한 400원 가죠. 조금 낮은 것들은 한 200~300원대. 그 정도 수준을 보는 약간 고급 키워드 쪽 정도의 CPC 비용에 지금 페이스북 광고도 포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비싸면 한 7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페이스북 광고 절대 싸지 않. 말이 자꾸 했나 여기서. 비싸지 않다. 절대 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 비싸요. 그 정도면 쌀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이버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 지평으로. 비싼 어떻게 거. 보면. 네. 자, 어떨 때 비싸다고 얘기하냐면 좋아. 클릭률은 좋아. 클릭을 일으켰어. 아. 근데 전환이 전환이 되냐고. 미안하지만 페이스북의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은요. 클릭률은 됐다 잘 나와요. 보기만 하고 바로 네. 근데 전환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거기 결집들이 바로 그지 잘 않잖아요, 사실. 페이스북 광고가 검색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광고가 검색 광고였냐 아니면 그냥 우연히 눈에 띈 디스플레이 광고였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클릭하는 액션의 비율이 거의 7, 8배 차이가 난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좋은 클릭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예요. 내가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얻어낸 그런 광고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어라고 해서 그냥 클릭을 한번 해봤던 것 뿐인 거예요. 지금 당장 니즈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페이스북 광고가 갖는 그 의도의 그 특징 때문에 절대로 검색 광고만큼의 전환율이 나올 수가 없는 광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평소에 관심은 있었으나 오늘 지금 사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당연히 전환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로 안 나오냐? 어떤 경우는요, 맞춤 타겟을 딱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뿌리지 않으면 구매 전환율로 표현하면 0.1%도 안 나와요. 여기에서 1000명 중에 1명도 살까 말까예요. 페이스북 광고로 걸렸을 때.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페이스북 광고를 이해를 하셔라. 근데 왜 그렇게 전환율이 낮은 광고를 한다? 노출은 해야 되잖아요. 왜 낮은 그 전환율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한다? 초기에 될성 부른 사람들만 골라주잖아요. 클릭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내가 묶어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음번 광고를 하는 비용은 그렇죠. 싸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이 다음번 광고를 한번 일단 우리 쪽에 유인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리스트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번 그 재광고를 뿌릴 때는요, 원래 처음 뿌렸던 비용의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요. 해보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거의 100배 정도는 적게 들어야 정상인데 실제 집행을 해서 이렇게 그 통계를 내보면 한 20배 정도는 적게 들어요. 100만 원을 주고 했었던 1차 광고에서 100만 원 주고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타겟을 딱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만약 광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100만 원의 20분의 1이면 얼마야?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이 타겟을 모아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초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해가지고 그 유사 우리 쪽에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 시키는 역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네이버 광고 이건 제가 몇 번씩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광고 시장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국내 지금 네이버가 갖고 있는 광고 시장의 지금 장악률이 KBS, MBC, SBS 합한 거 플러스 전체 국내 일간지 신문 3,700개를 합한 거 더하면 1조 5천억, 1조 2천억 해가지고 2조 7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네이버 하나가 2조 9천억이에요. 이거 아마 작년에 조금 더 늘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네이버가 광고, 검색 광고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좀 쪼개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 PC, 모바일 나누고 그 다음에 동영상 광고를 따로 나눠보면 딴 것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일단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 이 동영상 광고에서 지금 밀린 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두 개 합하면 네이버의 점유율이 지금 10%대밖에 안 돼요.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동영상 쪽에 2016년에 64% 뭐가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던 동영상 광고 비율이 2017년에 69%까지 성장하고요. 작년 상반기에 73%까지 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가 더 찌푸러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10%대 유지하던 게 이제 10% 미만으로 지금.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유튜브 쪽으로 동영상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그 동영상 광고 시장에서 자기들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니지 싶은 거죠. 아무리 검색 광고 시장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싶으니까 이제 이번에 막 그 네이버 TV에다가 이제 뭐 수익 프로그램 같은 거 붙이겠다고 하잖아요. 네. 유튜브도 끌어올려고 이쪽에 좀 전략을 좀 미스를 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어. 예 어차피 이 비디오 시장은 맞죠? 그 허접 쓰레기 같은 그 B급 영상들이 원래 재밌으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 틱톡 같은 서비스 혹시 써보셨어요? 예. 중국에서 원조인 그 미국의 뮤지컬들을 인수해버린 서비스인데 뭐 15초, 10초짜리 그냥 그 폰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영상 이거 가지고 애들을 끌어들이는데 재밌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고급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재밌는 컨텐츠에 먼저 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략 자체가 조금 재밌는 컨텐츠를 좀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사용자 유저를 좀 붙들어 놓는 어떤 그런 전략을 좀 폈으면 지금 현재 이런 결과는 좀 덜했을지 모르는데 네이버가 처음에 컨텐츠가 허접하다는 얘기를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적어도 동영상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방송국에 지상파 방송국에 그 뭐죠 모든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별도의 그 랩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기들한테만 그 뭐죠 공식적인 그 클립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일반 유튜버들이나 예, 뭐 아프리카 TV 쪽에 뭐 BJ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거의 안 썼다고요. 그러고 해서 몇 년 유지했더니 이제 이 꼴이 난 거죠. 이제 뒤늦게서야 이제 유튜브가 워낙 이제 그 쏠림 현상이 발생해버릴 정도로 커져버리니까 이제 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네라고 해서 뭐 수익 프로 만들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근데 요즘에 그 블로그에다가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무조건 검색 너무 잘 돼요. 네,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네. 동영상만 올리면은 하트 무조건 살이 계속 무조건 네이버 돼요. TV라고 네. 있더니 그동안 블로그가 그렇게 안 되다가 요즘에 동영상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무조건 띄우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무조건 네, 띄워줘요. 알고리즘의 네. 가중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블로그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동영상으로 이게 싹 검색하는 바뀌었어요. 게 네. 딱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영상 올리니까 블로그에서 걸리고요, 동영상에서 걸리고, 네이버 또 TV에서 네이버 걸리고. TV에서 걸리고, 또 하나 영상 가지고 일타선 세 군데서 다 걸려요. 너무 좋아요. 저런 게 이제 잘 쓰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로 아주 좀 흐름을 타고 블로그가 한참 네. 밀려갖고 검색도 안 나와서 검색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블로그를 저도 이제 접어놨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새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리는 네. 동영상 있으면 다 퍼다 네이버에 나가요. 아, 네이버 네이버 TV에 네, 올리고. 지금은 네이버에다 집중하시죠. 근데 이제 유튜브 것도 옛날에 안 끌어오더니 꽤 무슨 끌어오더라고요. 보여줘요. 이제는. 실제로 네. 보여줘요. 네. 아, 요즘 검색 좋아요. 네이버 검색이. 보시면 한때 유튜브는 안 나오더니 늘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를 막았었어요. 네, 네. 막아놨다가 막았었지. 풀었더라고요. 네, 풀었어요. 언제 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보고 있어. 네이버에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검색해 보잖아요. 거리 노래방 아까 이렇게 띄우는 거 없어. 네. 그러면 지네가 이제 강점이 있는 거는 이제 그쪽 그 카테고리부터 먼저 나오긴 하는데 이 동영상 쪽 가보면 이거 다 유튜브 네이버 TV 하나 있네. 원래 따로 아주 특정한 키워드가 아니면 네. 보통 네이버 TV 여기 한 2개쯤 하고 유튜브 여기 한 2개쯤 보여주거든요. 유튜브 지도 옛날에 유튜브 아예 그냥 아예 안 나왔다니까요. 네. 네이버 TV에는. 100년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거를 이제 끌어내서 보여주니까 이쪽에 온 김에 이제 네이버 TV도 보게 만드는 거죠. 이제 입지를 클릭지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용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센스 있는 분들은 지금 같은 타이밍에 잘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이버가 유튜브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이제 그 뭐죠 동영상 올인 정책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 완전 상황이거든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컨텐츠 유형이 올라올 때 최대한 빨리 올릴 때 빨리 앞에 해줘요. 띄워주는 그런 알고리즘 변화를 꾀야 하거든요. 자, 여기도 하나 이제 다 하세요. 캠페인을 할 때 그 세 가지 단계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듣보잡 상품이야. 이제 나왔어. 요새 막 미세먼지 때문에 막 사방이 막히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지난 그 경보 5일째인가
그 집에서 홈쇼핑을 한번 봤는데요. 채널을 돌리는 모든 곳이 미세먼지부터 마스크 홍보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에다가 마스크를 파는 게 불과 뭐 얼마나 돼요. 다 듣보잡 그 신규 브랜드들이지. 이 타임에 만약 우리를 못 알리면요. 예, 마스크는 그냥 그쪽 그 홈쇼핑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업체들로 선택지가 좁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무조건 인지도를 높여야 돼요. 이런 상품도 있어요. 이 바닥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면 클릭을 하고 말고는 둘째 문제야. 어디 회사에 무슨 제품. 요거는 최소한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아 저런 제품이 마스크에 미세먼지 마스크에 저런 제품이 있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도달과 노출을 늘려야 되고요. 이왕 도달과 노출을 늘리는 김에 인지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인 거예요. 클릭은 두 번째 문제라니까. 기본적으로 클릭을 하려면 이 사람이 이게 미세먼지 신상품이었어 라는 거를 최소한 인지는 해야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클릭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이름을 하나 달랑 봤는데 이게 뭐 미세먼지인지 무슨 자전거 브랜드명인지 알지 못하면 그걸 그 사람이 왜 클릭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1단계 광고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상품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개업을 인지해가지고 세상에 처음 나타났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정 정도의 인지도 광고를 전제로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 다음 단계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조금 더 가면 이제 고려 단계로 넘어가죠. 이거 뭔지? 한번 들어가서 봐야 되겠어. 아니면 동영상 광고였다면 그냥 이렇게 처음에 그냥 미세먼지 뭐 하는 장면만 나왔는데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한 30초짜리 뭐 영상이었으면 끝까지 보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뭔가 뭐지? 뭐 좀 더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광고들이 이런 광고예요. 이건 페이스북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한 열 몇 개의 그 광고 상품 중에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광고를 하시고요. 이 단계라면 이런 광고를 하세요라고 이제 추천해주는 권장 지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의 캠페인을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골라야 되는 광고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광고를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페이스북 광고 하시는 분들 달랑 게시물 하나 올려놓고 바로 홍보하기 들어가요. 이른바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 게시물 홍보에서 뭐 할 건데? 게시물 홍보하기에서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건요. 그 페이지가 어디다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게시물을 그냥 보여주는 거 불과해요. 첫 번째 광고를 하실 때는 도달이나 브랜드 인도 광고를 하시면서 동영상주의 광고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 시켜내는 작업이 1차적인 작업이에요. 1차 필터링이 되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좀 더 깊게 고려를 하거나 실제 이제 그 물건을 사게 만들거나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조회하는지 그 조회하는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환 광고를 걸면서 이 사람들이 결제 모드에 어디까지 쫓아오는지도 체크를 해내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유입이나 고려해서 전환까지를 염두에 둔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런 어떤 전환 이벤트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이벤트라는 말이 픽셀을 심어가지고 추적하라는 얘기예요.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오고 있는지를 그 단계 추적을 해가지고 알아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동 카탈로그라고 그러죠. 뭐를 이 친구가 그 자전거를 보고 갔는지 무슨 뭐 그냥 일반 신라면을 보고 갔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게 완료가 되면 사간 사람이니까 빼더라도 조회를 하고 결제를 안 하고 나갔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상품만 단순히 그 상세 페이지만 쭉 보고 나서 그냥 이탈을 해버리거나 가버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물귀신처럼 쫓아다니면서 좀 전에 보고 갔던 상품을 다시 뿌리게 하거나 이런 광고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게 기본적 타겟 광고죠. 이게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 광고를 배우실 때 카카오를 쓰는 이유도 결론은 요거예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 아이템이 있을 때 이거를 살 것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노출을 시켜야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품에 관심을 가질까? 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를 추적해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스테이지에 추가 액션을 요구해야지 실제로 이게 전환까지 이룰까? 이 원리를 똑같은 차원에서 쫓아가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3단계. 그래서 결국은 팔아야 되거든요. 파는 게 목적이니까. 1단계, 2단계 인지도를 확보하고 인지도 차원에서 확보를 하는 동시에
우리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필터링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다시 2차 광고를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관심도를 가지고 클릭을 하고 머무는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보는지, 동영상 광고를 얼마나 끝까지 시청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낸 다음에 그로부터 모수를 얻어내고 그 모수를 만 갖고 그 광고를 할 때 너무 적다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의 그 행동 특성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뻥튀기로 늘려요. 그걸 유사 타겟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사 타겟을 만든 다음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환 광고를 거는 겁니다. 우리 쪽에 뭔가 관심이 있다는 게 필터링 돼서 추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로 여기서 1단계에서 전환 광고 걸어버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클릭은 나왔을지 몰라. 근데 전환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2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필터링이 더 정교하게 되면 될수록 전환적으로 연결될 확률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로직을 꼭 이해를 하고 타겟 광고는 접근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초보 페이스북 초보 광고자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 필터링 과정을 단계별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뽀로 광고를 때리니까 랜덤 광고를 때리니까 돈은 나갔는데 뭐 클릭은 좀 조회는 노출은 되고 클릭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정작 전환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지기수로 발생하거든요. 이 로직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 툴은 구글 에지 있고 페이스북 광고 있고 카카오 모먼트 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뭘 배운다? 네. 구글도 좀 이해를 하시고 카카오도 좀 공부했다고 전제하고 작년 10월 말부터 새롭게 듣고 있는 카카오를 어떻게 그러면 이 광고의 효율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